지금 단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으냐면은 응축의 단계.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다면은 제일 안전한 건 그렇죠. 네, 압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 압도적으로. 네.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 웅달 책방에 출연을 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고퀄. 엄청난 고퀄 암호화폐 방송. 아우 너무 네. 과찬이세요. 아니요, 저는 진짜로 솔직하게 고백하건데 네. 그 박정환 작가님 2021년도에 만나고 나서 네.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어제 비트코인은 그때부터 음. 너무 좋아하게 또 지금까지도 되셨다고. 계속 사고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많으세요. 아니, 많지는 비트코인 되게 않고. 많으십니다. 많지는 않고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특히 크립토 윈터 구간 동안에도 음. 이 웅달 대표님이 계속 꾸준히 모아 가신 거죠. 계속 적립식으로 네. 조금씩 모아 가셔서 지금 굉장히 유의미하게 많이 모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좀 보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도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이 의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온 김에 채널 소개를 간단하게만 하면 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이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황 영상은 매일 올리기 때문에 매일마다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들부터 해서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적인 가격 추이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추측성으로 분석을 하지 않고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기술적인 분석이나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제 나름으로는 좀 뭐 과학적으로 네.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채널 함께 해주시면은 뭐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좀 작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 채널 많이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이 많고 최근에 또 그 블랙록 음.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네. 엄청나더라고요. 굴리는 규모가 그럼요. 몇 경이더라고요. 네, 몇 경 규모이고 지금 거의 연준이 굴리는 그 예상과 거의 비슷하게. 와. 그러니까 한 나라 웬만한 나라들은 뭐 이 블랙록의 자산은 어림도 없고요. 네. 거의 뭐 연준과 거의 동급으로 거의 네. 갈 정도로 세계에서 뭐 압도적으로 굉장히 공룡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맞아요. 거는 지금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건데 그것도 제가 이따가 음. 아마 좀 자세하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은 좀 드려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거 진짜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럼요. 이거 진짜 2000년 닷컴, 아마존, 뭐 구글 이때 탄생하는 거. 그쵸. 그거에 내가 서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그러면서 이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진짜 온체인 분석. 네.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신 것 같은 게 과찬이십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이제 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관심이 있고 네. 투자를 너무 그냥 좀 무작정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제 나름의 방법들을 또 더 고수분들의 어떤 정보들도 최대한 많이 취합을 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좀 뒤에 어차피 또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진짜 드리겠습니다. 무슨 뭐 MV, RV 음. 뭐 그리고 뭐 레인보우 차트 이런 걸 소개해 주잖아요. 저 네네. 지금도 봐요. 역시 예. 투자를 잘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한번 네. 고견 여쭙고 좋은 인사이트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출연했으니까 음.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아무래도 비트코인 시세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어제부터 또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장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한 3만 달러 언저리인데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가격을 보면은 지금 정말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변동성이 적으냐면은 이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로 총 거래량을 다 감안했을 때도 거의 5% 미만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그래요? 낮았던 적은 정말 희박할 정도로 변동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이유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지금 단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으냐면은 응축의 단계. 저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작으면서 극도로 작으면서 계속해서 이 구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체인 지표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고래들이 물량들을 좀 주워 담고 있는 그런 추이들이거든요. 그것도 가장 큰 고래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 규모의 고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게 온체인 지표로 확인이 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고래면 몇 개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뭐 한 몇천 개 이상씩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죠. 그래서 뭐 100개는 훌쩍 넘는 고래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으면서 그런 와중에 지금 롱텀 홀더들, 이 장기 보유자들은 요지부동하거든요. 그래요? 지금 아예 물량을 놓고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게 역사상 최고치를 매일마다 경신하고 있어요. 그게 올타임 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그런 분위기들이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계속 말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응축이 되면은 이 변동성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웅달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좀 올랐죠. 맞아요. 이게 이제 무디스가 신용평가 등급을,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니까 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기 상황들이 오면은 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또 반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유동성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어디선가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내가 가능한 여력대로,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꾸준히 조금씩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면서 2024년, 2025년까지의 구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또 그 작가님께서 올 초 한 1월에 오셨었잖아요. 네. 한 6개월 넘어서 이렇게 또 들으니까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사기냐 아니냐,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0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블랙록도 그렇고 막 피델리티도 그렇고 어제 또 페이팔도 막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뭐 거의 우선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제도권으로 사실상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블랙락이 들어오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사실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하자마자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준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어떻게 규제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페이팔이 발표하자마자 나온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을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좀 여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중앙화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팔은 이 기존의 금융 당국의 입장들을 좀 정확하게 지켜나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불법적인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냥 자산을 동결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화와 반대되는 모습들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저변들을 계속해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이슈들 갖다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 이걸 좀 비유를 들면 좀 그렇지만 뭐 하루나 아니면 하루 인베스트나 뭐 델리오 같은 사태들도 계속 터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규제에 대한 어떤 부족함들이 나온 그런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사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얘기는 향후에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장기 보유자들이 그 코인을 안 내놓고 하는 게 올타임 하이, 계속 그 기간을 최고치를 계속 그 최고 물량들이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니까 내놓기가 싫은 거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죠.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근데 그걸 제가 또 이따가 이제 온체인 지표를 말씀드릴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그걸 내놓을 것인가? 그 사람들이 뭐 이걸 영원히 쥐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게 그 물량들이 또 나오는 시점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또 온체인 지표들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십시오. 영상. 또 다음 질문을 드려보면은 또 요즘에 미디어에서 엄청 이슈가 내년 초 반감기 이거 하면서 뭐 가격이 어떻다 말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기대감이 많은데 이 부분 반감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근데 이거를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영상을 좀 끝까지 보게 하려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미리 좀 이야기들을 많이 좀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좀 여러분들께 좀 체계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근데 뒤에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반감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게 무조건 된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만약에 이 시점에 반감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반감기가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데
신규 공급량을 확 줄이면서 절반으로 줄이면서 공급량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희소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거고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통했냐 하면은 반감기 1년 전에 매입을 해서 가장 최고점은 반감기 1년에서 1년 반 그 정도에 왔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줄였던 그 여파들이 이제 반영되는데 걸리는 구간들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필요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반감기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자에 대한 이정표가 그렇죠. 너무나 크게 사라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감기를 어쨌거나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차트를 일주일 한 달 차트를 보고서 막 왜 이렇게 안 오르냐 고민하지 말고 적어도 2024년에서 2025년 정도까지의 호흡을 가지고 가게 됐을 때는 분명히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큰 이득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의미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반감기의 어떤 이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반감기가 도래한다. 내년 한 4, 5월 정도 되는 네, 거예요? 내년 4월 말에서 뭐 5월 초까지 갈 수 있는데 보통 4월에 올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렇군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몇 개월 안 지금.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의 위기감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큰 코인들 있잖아요. 뭐 카르다노나 막 솔라나 이런 거. 그죠. 뭐 폴리곤 같은 코인들도 폴리곤 같은 그렇고. 네. 그래서 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그 알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증권성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증권성과 무관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동안 이런 내러티브가 유튜브에서 많이 유행했죠. 알트코인의 99%는 사라진다. 요게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했던 발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관점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의 미래는 결국은 소수의 굉장히 뛰어난 알트코인들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뭐 새롭게 상장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뭐 이슈 몰이를 하고 그리고 펌핑이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좀 메이저 코인 위주로 시가총액이 큰 코인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특히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유틸리티적인 성격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실용성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실용성이 그냥 실용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용성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 알트코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레이어 1인데 그냥 레이어 1 솔루션이라고 해서 레이어 1 플랫폼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이더리움만큼 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더리움을 능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치밀하게 되게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뭐 프로젝트들은 커뮤니티 빌딩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해서 단기간에 펌핑을 잘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특히 뭐 밈코인 같은 거, 페페코인이나 이런 코인들도 어떤 가치는 아직 없지만 굉장히 펌핑을 잘하게 되죠. 근데 이것들이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별개 얘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6개월, 1년, 2년을 두고 봤을 때 이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지는 완전히 별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반드시 좀 본질적으로 어떤 근본 코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좀 보실 때 지난번 출연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만약에 돈이 좀 여윳돈이 있을 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는 많이 좀 실어도 된다 네네. 얘기하셨었는데 뭐 증권성에서 좀 자유로워 보이는 알트코인이 있으실까요? 지금 일단 증권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알트코인은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코인들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안전한지를 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모든 코인으로 넓히면은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거는 게리 겐슬러가 직접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만 증권이 아니고 나머지는 증권이다. 자, 그러니까 본인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비트코인도 증권이야라고 하기에는 너무 논리가 궁색한 거죠. 그거는 거의 힘듭니다. 자, 근데 그런 논리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동생들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하드포크한 코인들,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 이런 동일하게 작업 증명으로 채굴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코인들은 상대적으로는 좀 안전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닌데 우리는 왜 증권이야 이렇게라고 반박을 했을 때는 SEC가 또 공격할 만한 여지들이 상대적으로는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실제로 이 MIT 교수 시절에 게리 겐슬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가지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였습니다. 요 4가지였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위험해진 부분들이 있죠.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원래 채굴 기반이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분 증명으로 이제 바뀌면서 POS로 전환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도 이 이더리움 같은 건 ICO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ICO가 투자자들한테 미리 코인들을 갖다가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들, 뭐 스타트업이나 신생 기업들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그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사실은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리플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그렇게 판매된 리플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왔던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더리움을 SEC가 노리게 되면은 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흔들 수가 있지만 이더리움이 그렇게 되기에는 좀 무리수들이 많다. 그리고 굉장히 이더리움에는 뭔가 어떤 기관들이나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도 뭔가 연계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더리움까지도 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 보이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자유도가 높아 보이는 거는 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정도. 네, 그 정도가 그 그래도 정도.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페이팔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이 되니까 지금 이더리움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또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실제로 JP 모건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죠. 아마도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거는 뭐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은 어쨌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산으로서 뭔가 디플레이션 자산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좀 이더리움을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증권성 여부에서도 좀 자유로워 보이면서도 만약에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다면은 제일 안전한 건 비트코인. 그렇죠. 네. 압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네. 가장 안전하죠. 네, 좋습니다.